밑에는 부채, 밑에는 자본 해가지고 나눴어요. 나눈 다음에 자본 총계 어딨죠? 여기 있잖아요. 아래쪽에 3억 2천, 3억 2천 52만 4천 원. 자, 오늘 주제는 건설업 연말자본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실질자본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올렸는데, 실질자본금이 어떤 의미이고 연말자본금이 무슨 뜻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완전 초보자를 위한 연말자본금이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게요. 건설 사업을 하고 싶은 거야.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려고 알아봤더니 자본금이 1억 5천이 필요한 거야. 근데 자기 지갑에는 1억밖에 없었어. 친구한테 야 5천만 원만 빌려줘 해서 1억 5천을 모아서 사업을 시작을 했다고 합시다. 법인을 만들어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 친구가 야 돈 언제 갚냐? 이제 얘기를 한 거야. 친구한테 갚아야 될 돈이 어디 있어? 회사 통장에 들어있잖아요. 이 회사 통장에 있는 돈을 친구한테 보내줘서 갚아버리면 되잖아. 하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이 회사와 친구와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회사 법인 통장에서 나 사장이 인출을 해서 그 돈을 갚는 거예요. 나 사장과 친구 사이에는 이제 채권 채무 관계가 없어지겠죠.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게 이 회사 이 법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될 5천만 원을 사장이 가져가 버렸단 말이야. 이런 경우를 우리가 대표이사 가지급금이라고 불러요. 회사 입장에서는 대표자한테 5천만 원을 빌려주게 되는 거예요. 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어떤 나 사장이 회사를 차려서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는 거야. 나 사장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돈이 하나도 없어. 회사 통장에 있는 돈 한 3천만 원만 빌려주면 안 되냐? 나 사장은 회사 통장에 있는 3천만 원을 친구한테 빌려줍니다. 법인하고 친구 사이에 이해관계가 생겼어요. 채권 채무 관계가 생긴 거야. 나 사장의 회사가 나 사장의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채권자가 되고 친구는 채무자가 되잖아요. 장부상에 뭐라고 표기를 하냐면 단기대여금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합시다. 회사를 이제 양도양수하거나 인수를 할 때도 회사의 오너가 회사 직원 김 부장한테 법인카드를 주면서 야 다른 회사 가서 영업 좀 하고 와. 이제 술도 먹고 밥도 먹고 이렇게 열심히 영업을 했다고 칩시다. 이 사장은 걱정거리가 하나 생겨요. 이게 김 부장이 돈을 많이 써서 걱정거리가 생긴 게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 정해진 건 아닌데 일정 금액 이상의 이제 접대비가 나가거나 영업비가 나가게 되면 세무조사를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대부분 이제 대표자 혹은 뭐 배우자가 지분을 갖거나 혹은 이제 뭐 자녀들이 지분을 갖거나 이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갖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세무서 입장에서 보면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사업해놓고 그 돈을 갖다가 배당을 통해가지고 돈을 가져가야지 법인카드로 다 긁고 다 쓰고 댕기네? 이렇게 보이는 거야. 접대비 혹은 영업비로 장부에 작성을 할 수가 없는 거야. 회계상에 빵꾸가 나게 되는 거야. 이제 건설업으로 돌아갑시다. 건설업은 어떤 사업이냐면 허가 사업이에요. 특정한 요건을 갖춰서 정부에서 이제 허가를 받는 거죠. 허가를 해주는 기관은 지자체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입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이제 특정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건설업 등록 기준이라고 불러요. 건설업 등록 기준에는 뭐 자본금, 기술자, 뭐 장비 이런 여건들이 있죠. 우리가 이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허가 기준, 건설업 등록 기준이라는 기준을 항시 충족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국토교통부는 회사의 자본금 부분을 365일 항상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무슨 수로 감시할 수가 없지. 이제 1년에 한 번 하는 결산서를 가지고 재무제표를 가지고 이 회사의 등록 기준을 유지하고 있나 그렇지 않은가를 판가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국토부에서는 이 건설업 등록 기준이라는 걸 만들면서 이 건설업 관리 규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건설업 관리 규정에 몇 가지 요소들을 이제 제한을 하고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단기대여금이라든지 가지급금 뭐 이런 항목,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을 건설업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부실자산이라고 부릅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업을 평가를 할 때 이런 부실자산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너희들 회사의 자산으로 보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탈탈 털어가지고 먼지 안 나는 회사들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회사가 이런 위험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인테리어, 실내건축 공사업을 하는 업체가 자본금 10억 혹은 20억 이렇게 넉넉하게 자본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대부분 실내건축 공사업이 1억 5천이라고? 그럼 딱 1억 5천만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게 가장 효율적이고 쉽게 말하면 가성비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국토부가 원하는 규정에 딱 맞춰서 준비를 해서 사업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조금만 어긋나도 이게 모자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부실자산이라든지 다 무시해버리면 이제 국토부가 원하는 조건에 충족을 하지 못하는 거지. 그럴 경우를 이제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이라고 하는데, 그런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이 되게 되면 이제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행정처분을 내렸는데도 시정이 안 된다. 이 회사의 건설업을 말소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우리 회사의 조금 찜찜한 부분, 모자란 부분을 어떻게든지 12월 31일자 재무제표에 반영을 해서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지급이라든지 뭐 단기대여금 혹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되는 요소들을 이제 안 보이게 하고 싶은 거야. 빵꾸난 부분을 쉽게 말하면 대표이사가 다 메꾸는 거지, 개인이. 그 자산이 실제로 이제 뭐 대표자가 운용을 했던가 혹은 기타 다른 사람이 운영을 했던가, 이 회사가 사기를 당했던지 뭐 소송을 당했던지 이런 것들을 모두 대표자가 원상복구를 시켜놔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12월 31일자에는 이 부족한 부분 혹은 부실한 부분을 이제 대표이사가 메꾸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걸 이제 연말 자본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연말 자본금에 대한 의미고,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오는 게 그게 바로 실질 자본금입니다. 잘못된 이야기들이 너무 인터넷 블로그에다가 이상한 글들을 많이 써제끼고 있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들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실질 자본금에 대한 개념, 실질 자본금 뜻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자면 그 단어를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실제로 있는 자본금, 자본금이라는 건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 실질 자본금 계산법이라는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자본, 자산, 부채 이런 것들을 일반인 분들이 회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헷갈려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자본금, 자산, 실질 자산, 실질 부채 막 이런 용어를 떠들기 시작하면 벌써 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하나도 새하얘진단 말이야. 저는 이 자본금이라는 말을 돈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할게요. 실질 자본금의 뜻을 이야기하자면, 실질 자본금, 당신 회사의 전체 자산 중에서 진짜 너희 회사의 돈은 얼마이냐 라는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실질 자본금의 뜻이에요. 딱 한옥 인터넷을 뒤지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 실질 자본금은 실질 자산 마이너스 실질 부채다. 제가 이 실질 자본금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단어는 누가 쓰는 거냐면 기업 진단 하시는 분, 실제 전문가들이나 쓰는 용어지. 야, 그림을 하나 그려봅시다. 초등학생한테 이 원이라는 게 뜻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동그라미요 이런단 말이에요. 초등학생 입장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대답하는 게 맞죠. 근데 고등학생한테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야, 원의 뜻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동그라미요 그러면 싸다고 어떤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이 점들을 모아놓은 거를 원이라고 부른다. 고등학생들은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고. 기업 진단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기업 진단 보고서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평가하는 계산식인 거지, 그게 실질 자본금의 뜻이 아닌 거예요. 자, 오늘 내용에서는 실질 자본금 계산하는 방법은 이전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루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헷갈리는 게 생겨나기 시작해요. 등기부등본에 있는 숫자는 뭐고 결산서에 있는 자본 금액은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은 초보자들을 위한 거니까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물통을 하나 그린 거예요. 이 물통은 이제 물을 담을 수 있는 통이죠. 이 회사의 돈, 자, 자본금이에요. 돈을 담을 수 있는 통을 제가 하나 그렸어요. 그래서 이 통은 1억 5천을 담을 수 있는 통입니다. 이 통에는 1억 5천이라는 돈을 담을 수가 있어요. 자, 이 등기부등본에 있는 숫자는 그냥 이 숫자를 담을 수 있는 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 실질 자본금이라는 건 요 안에 있는 실제 이 1억 5천만 원어치의 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실질 자본금이에요. 이 실제 안에 있는 게. 근데 이 통의 크기가 변할 수가 있어요. 자본금 1억 5천으로 시작을 했는데 손실이 난 거야. 한 2천만 원이. 2천만 원어치 구멍이 뚫려요. 구멍에 있는 물이 이렇게 새는 거야, 밑으로. 여기 이제 2천만 원어치 있는 거지. 뒤에 있는 통을 부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결손이 나는데 왜 부채가 생기냐? 회사가 손실이 난다는 얘기는 매출액이 뭐 예를 들면 1억인데 1억 2천만 원어치가 나간 거야. 그럼 그걸 우리가 손실 났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때 부채가 왜 생기느냐 하면 마이너스 2천만 원이었는데 그 돈 어디서 날 거야? 사장이 개인 돈으로 이제 꼬라 박아야 되잖아. 2천만 원을 회사가 손실이 났으니까 사장이 회사 통장에다 2천만 원을 집어넣겠지? 그럼 회사 입장에서 뭐가 돼? 사장한테 갚아야 될 빚이 되는 거예요. 2천만 원어치 결손이 나면 이렇게 부채가 생기는 거야. 반대로 이 통이 커지는 경우도 생겨요. 1억 5천만 원짜리 통 안에는 1억 5천만 원의 돈이 이렇게 가득 들어있어. 회사가 이득이 나는 거야. 우리가 돈을 번 것에 대해서 이제 법인세라는 걸 낸단 말이에요. 그럼 법인세를 내고 돈이 남았어.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단기 순이익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단기 순이익만큼 이렇게 벽이 쳐지는 거야. 커지는 거죠. 물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많아지는 거야. 돈이 많아졌다는 얘기지. 두 번째 해, 세 번째 해, 또 그 다음에도 이렇게 또 통이 커졌어. 그럼 점점 회사에 이제 자본금이 많아지잖아요. 그럴 때 이 단기 순이익들이 모여가지고 점점 이제 큰 통이 되는 거야. 단기 순이익이 누적됐을 때 이렇게 점점 많아지는 이 양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이익잉여금이라고 불러요. 이익잉여금은 어디 써 있냐면 재무상태표에서 제일 아래에서 윗 칸에 두 칸 위에 써 있어요. 원래 있던 이 초록색 통은 변하지는 않지만 우리 회사에 담을 수 있는 통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 자본금하고 이익잉여금하고 합쳐진 이 금액을 이 금액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본 총계라고 불러요. 여기까지는 원래 있던 자본금이었고 이거보다 커진
이만큼까지 합쳐서 우리가 이거를 자본 총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재무상태표 가장 아래에서 바로 윗칸에 써 있는 게 자본 총계인 거죠. 회사에 뭔가가 계속 많아져. 자산이 계속 많아지면 이게 흘러 넘치기 시작을 해서 여기도 이렇게 차기 시작을 합니다. 얘는 부채야. 얘는 안 좋은 거야. 우리한테 좋은 거 자본금. 여기는 자본금 이만큼은, 이 위에는 이제 이익잉여금이 합쳐서 이만큼을 뭐라고 불러? 자본 총계라고 부른다고요. 그렇죠? 이거를 다 합친 거를 뭐라 그래? 이거를 우리가 자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산은 자본하고 부채를 더한 것이랑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실질 자본금이라는 거는 전체 자산 중에서 진짜 너희 돈이 얼마냐라고 했잖아요. 너희 돈이 얼마냐고. 이 물, 돈이라고 표현한 이 물에는 오염이 됐어. 가지급금이 생긴다던가, 단기대여금이 생긴다던가, 현금금이 생긴다던가, 선납세금이 생긴다던가, 이 자본통 안에 건설업에서 인정하지 않는 부실자산이 끼게 되는 거예요. 이 전체 통 안에서 이 부실자산 얘네들을 빼버린 나머지 이만큼을 실질 자본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본금. 실질 자본금은 자총계에서 부실자산을 빼면 된다. 이렇게 공식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만 빼면 되는 거다. 이 방법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법인 등기부등본에 있는 숫자들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자본금을 담을 수 있는 통 이외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아요. 재무제표에 있는 자본총계, 재무상태표 보면 가장 아래쪽에서 바로 윗칸에 있는 자본총계를 가지고 계산을 하기 시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건설회사에 다니시는 분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충분하겠죠. 일단 실질자본금 계산하는 방법도 다 알았어. 우리 회사에 부족한 것을 찾아서 채워넣을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 대표자가 그냥 건설업 등록 기준에 만족하기 위해서 현금을 박아 넣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어디서 빌려다가 이제 12월 30일 날 넣고 1월 2일 날 빼고 이런 거지. 근데 이게 국토부에 적발이 되면서, 그러니까 그 돈이 적어도 니네 돈이면 적어도 한 60일 동안은 있어야지 그걸로 인정을 하지 않겠어?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자고 만든 게 60일 규정인데, 이게 조금 또 이제 와전이 되는 게 회사들이 60일 동안 돈을 안 푸는 거야. 종합건설이 됐건 전문건설이 됐건 돈을 안 풀어요. 이 연말 자본금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예금을 안 빼준 거야. 그리고 하청업체는 유동비율, 부채비율이 돈을 받던지 안 받던지 상관없이 똑같단 말이에요. 나중에 입찰 볼 때 만점이 안 나와. 돈을 늦게 주는 바람에 돈을 60일 동안 꼭꼭 가지고 있어야 돼.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손해인 것도 모르고 그런 오류가 생긴다. 지급할 돈은 다 지급을 해도 상관이 없다. 오늘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길었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